우리 시아버지 별명은 얍삽이 정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냥 별명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물며 그게 자식일지라도 말이죠. 시댁은 시부모님과 그리고 시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부터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셨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에 벌벌 떠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시아버지는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둘째 아들한테만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서방님은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공부를 못하거나 그렇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서방님은 명문 의대를 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우리 남편은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이긴 했지만 의대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남편을 앉혀놓고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네 동생은 지금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잖니? 근데 의대라는 게 돈이 만만치가 않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네 대학 등록금까지는 어떻게 마련해주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원망은 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누누이 말했듯이 난 회수 가능한 자식한테만 투자할 생각이거든. 물론 네가 입학한 대학이 나쁜 곳은 아니지만 그래봐야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가면 잘 풀렸다 그 정도 아니겠냐. 근데 네 동생은 다르다 그 말이야. 이 의사는 말이다. 명예와 돈 둘 다를 거머쥘 수 있거든. 암튼 우리는 네 동생한테 다 올인할 생각이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학자금 대출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힘겹게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는데요. 하물며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 자식일지라도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팽시키는 치사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세요. 이미 시아버지 지인들은 그런 시아버지의 성향을 다 알고 있던지라 마음 터놓고 지내는 지인분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고요. 물론 남편도 그런 시아버지에게 어떠한 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서방님도 시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랬으니 살면서 남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감히 짐작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댁 가족들과 전혀 딴판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를 만났을 때는 사업이 막 잘 되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자신감 넘치는 남편의 눈빛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아버지를 통해서였는데요. 아버지 또한 사업을 하시던 분으로 지인을 통해 남편을 알게 되었다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진국이라며 제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안목으로 인해 인생 역전이 되었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로 인해 시댁에서 저를 반겨줬고 말이죠. 제가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이 문 밖까지 나와서 저를 반기셨는데요. 남편 말에 따르면 살면서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이 꽤 잘 산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태세전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날 인사를 드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왔는데요. 남편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 우리 집하고 엮이게 될 일은 없을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실패한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어떻게 그래, 자기 부모님인데. 우리 아버지 별명이 뭔 줄 알아? 얍삽이정이야, 얍삽이정. 얍삽이정?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한없이 치사하고 교활한 사람. 지금은 자기를 반기는 것 같지? 근데 만약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내쳐버릴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니까 딱 그 정도로만 대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 자기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잊혀지지가 않는 게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처자식이 굶게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고 왔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내쫓아버리더라. 그래도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 난 그런 부모님 보면서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했었어. 그니까 굳이 친해지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자기는 우리 본가에 신경 쓰지 마. 이건 내가 자기한테 하는 간절한 부탁이야. 평소와는 다르게 남편의 표정이 많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저 할도리만 했는데요. 남편의 말대로 시부모님은 의사인 서방님만 끼고 돌았어요. 그나마 시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건 우리 부모님의 재력 덕분이었고요. 우선 우리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제법 큰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 거기다 필요한 것들도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시부모님들도 그 부분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제게는 딱히 이렇다 할 말 없이 잘 해주셨어요. 간혹가다 시댁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긴 했지만 굳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그냥 조용히 사드렸어요. 물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부모님의 본성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한 3년쯤이 지난 뒤부터 아버지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휘청거린 사업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고 결국에는 순식간에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시부모님은 우리 부부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고요. 처음에는 아버지 회사가 부도난 것도 많이 놀랐지만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등을 돌려버린 시부모님에게 참 많이도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 인생에서 지워져 버렸거든요. 하지만 착한 남편은 여러모로 친정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선은 결혼할 때 받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부모님께 고스란히 드렸고 우리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내민 돈을 보며 아버지가 오열을 했는데요. 장인어른,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곧 좋은 날 올 겁니다. 제가 옆에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몸 상하지 않게 건강부터 신경 쓰세요. 제가 이 집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이제부터 두 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로 다시 한번 부모님을 펑펑 울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그동안 편히 지내던 저도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시간이 어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아버지가 친구분 소개로 경비 일자리를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사장이라는 직함으로만 살다가 과연 경비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지켜봐 달라고 했었기에 남편과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 자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과 저도 워낙 바쁘게 살았던지라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지낼 정도로 바빴는데요. 다만 간혹가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안부를 물으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한숨만 쉬어대더니 요즘 일한다고 신바람이 났어. 월급은 좀 작아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니. 그러니까 니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정서방이 힘들어서 어쩌니 그래. 이번 달도 돈을 많이 보내왔던데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거든요. 그랬기에 우리는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의 사업은 큰 진전은 없었지만 그냥 운영은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아버지가 집에 계셨어요. 아빠, 오늘 일 안 나갔어? 오, 그게 말이야? 일 관뒀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긴 아빠랑 그 일이 맞지 않긴 했지. 그러게 말이다.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영 일이 손에 익숙지가 않더구나.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고 있어. 아빠,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항상 건강 생각해야 해. 제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고 난 뒤 엄마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에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그날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고 남을 그 일은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에게 본가로 오라고 했어요. 딱히 가고 싶진 않았지만 정말 급한 일이라는 말에 정말 억지로 시댁으로 갔는데 시부모님이 제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두 분이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봉도 아니고 넌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냐? 네 아버지 사업 쫄딱 망했으면 네가 알아서 나가 떨어져야지. 우리가 꼭 이렇게 불러서 말을 해야겠냐?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네가 쟤네 집 다 먹여 살린다고 하던데 네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딴 짓을 왜 하고 있어? 그럴 돈 있으면 널 낳아준 우리한테 가져다 줘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때 저 대학 들어갈 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저는 효용 가치가 없어서 투자 안 하신다고요. 한마디로 그때 저를 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이 자식이 어디서 아버지한테 대들게 너 대체 누굴 닮았길래 이 모양인 거냐? 니들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아버지 사업 망했으면 빨리 발을 빼야 할 거 아니야. 이용 가치도 없는데 왜 거기서 생고생을 하고 있냔 말이야. 내가 보니 네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네가 왜 쟤네 집에 돈을 보태주고 있어? 쟤네 집에 줄 돈 있으면 우리한테나 좀 주던지.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러시겠죠. 자식이든 뭐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안면 몰수하시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저는 아버지의 그런 피를 이어받진 않은 모양입니다. 저는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진 않거든요. 그동안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를 낳아주신 두 분보다 더 친부모님 같았어요. 자식이 친부모를 버리면 천륜을 거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처럼 저는 없는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시죠. 여보, 그만 가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고는 급히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당신한테 이런 걸 보여서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나지?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그리 산 사람이야. 그러니 진짜로 신경 쓰지 마. 내가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동안 우리 부모님은 날 없는 자식으로 생각했었어. 그니까 당신은 오늘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 그냥 다 잊어버려. 남편이 제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물이라도 한 잔 마실 겸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둘 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기에 뭐라도 마셔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아는 척을 했어요. 너 혹시 정식이 딸 지연이 아니냐? 어? 성재 아저씨? 그래, 이제야 기억이 나는가 보구나. 난 한눈에 알아봤다. 성재 아저씨는 아버지 친구분으로 우리 집에서 자주 찾아왔었기에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근데 아저씨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난 여기가 내 직장이니까 여기 있지. 네? 직장이라니요? 제가 듣기로는 무슨 건물 관리 같은 거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야. 전에는 무슨 상가 관리하셨잖아요. 그럼 옮기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인가 보구나. 근데 혹시 시간 좀 있니?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시간은 괜찮은데 무슨 얘긴데요? 제 물음에 아저씨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나무 의자를 하나 찾아서 같이 앉았는데요. 아저씨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기 네 남편이 있어서 말이다.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남편이 뭔가를 직감한 듯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부모님 이야기일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서요. 맞네. 자네 부모님 이야기야. 엄연히 따지고 보면 자네 아버지 이야기지. 내가 초면인데 말을 놔도 괜찮겠지? 그럼요. 장인어르신 친구신데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갑질이라도 했을까요? 남편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모양인지 아저씨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채 헛기침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워낙 많이 봐서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네. 우선 자네 장인이 아파트 경비를 했었다는 말은 들었었지? 네, 그럼요. 한동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장인어르신 말로는 힘들어서 그만두셨다고 하던데요. 그랬겠지. 힘들었겠지. 저기 말이야. 자네 장인이 어디 아파트 경비인지는 물론 말 안 했겠지? 네, 그냥 경비일이라고만 들었어요. 근데 그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빤히 아저씨를 바라보다가는 놀란 채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혹시 장인어른이 이 아파트에서 경비일을 했던 겁니까? 그래, 맞네. 이 아파트에서 경비일을 했었네. 일자리 없느냐고 나한테 계속 묻길래 마침 여기 일자리가 하나 난 김에 오라고 했지. 근데 처음에는 자네 본가가 이 아파트인 줄은 우리 둘 다 정말 몰랐었네. 그냥 땡땡동인 줄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자네 부친이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 아니던가?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경비라고 자네 장인을 소개시켜줬거든. 그때 둘이 얼굴 보고 어찌나 놀라던지. 알고 보니 서로 사돈지간이라고 하더구만. 그래서 내가 자네 장인한테 불편하면 그만두라고 했는데 자네 부친이 그게 뭔 상관이냐고 하면서 계속 자네 장인을 붙잡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리 아버지 성격이라면 바로 내쳤을 텐데. 자네 부친 성격은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었네. 사실 나도 그 부분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자네 장인을 붙잡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자네 장인도 그냥 일을 하기로 했고 우린 그때 자네 부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거든. 말을 하던 아저씨가 속이 타는지 들고 있던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었다 그 말이신 건가요? 그렇지. 알고 보니 자네 부친 머릿속에는 자네 장인을 부려먹고 괴롭힐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네. 설마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을 부려먹고 괴롭혔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했네. 네? 악랄이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쯤에서 남편은 울기 직전이었는데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물론 저도 많이 놀라 있었지만 남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기에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남편의 얼굴을 살피던 아저씨가 조심스레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원래는 자네 부친이 사는 아파트 동에 경비가 따로 있었는데 자네 부친이 막무가내로 힘을 써서 자네 장인을 그쪽 동으로 옮기게 하더니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을 시켰다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 키를 아예 경비실에 있던 자네 장인한테 맡겨놓고는 추우니까 자동차 에어를 미리 시켜놓으라고 하질 않나. 우편물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시키질 않나. 잡일이란 잡일은 다 시켰네. 한마디로 개인적인 일을 자네 장인한테 다 시킨 거네. 자네 장인은 군말 없이 다 들어줬네. 왠지 아나? 라고 묻던 아저씨가 차마 상상도 못할 만한 말을 이어갔는데요.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의 악랄함은 끝도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우리 아들이 당신네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이 정도는 껌이지, 안 그래?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하니까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가 술이어서 택배기사가 1층에 생수 여러 통을 놓고 갔다는데요. 그 생수를 9층까지 가지고 올라오라고 시키기도 했다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버텨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지라 더욱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고 합니다. 자네 장인이 왜 그렇게 버텼는 줄 아는가? 생각해보게나. 평생을 사장님 소리만 듣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다들 수군거렸거든. 사장식이 나던 사람이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 라고 말이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버텼던 것 같은데 참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한테 그 꼴을 당하면서 왜 참고 있어? 울분이 터진다는 듯이 아저씨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저씨의 말로는 그러다가 결국 대형 사건이 터졌다는데요.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 한 대가 계속해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내 학교를 건너가는 건널목 앞에 한동안 세워져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계속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 차 유리창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던 모양인데요. 잠시 후 차량 주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차를 노려보더니만 이내 사라졌다는데요. 곧 시아버지가 쫓아와서 아버지에게 난리를 치더랍니다. 아니 누가 감히 이딴 걸 붙였어? 당신이 붙였어? 그게 사돈차였습니까?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근무 중에 사돈?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이건 뭐 기본조차가 안 되어 있구만. 당신 잘리고 싶어? 어디다 대고 사돈이란 말을 해? 근무 시간에. 아이고 대표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지금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내 아는 지인이 잠깐 차 좀 세워놨다고? 감히 이딴 걸 붙여? 지금 내 꼴이 얼마나 우습게 됐는지 알기나 하냔 말이야. 저기 대표님, 그게 외부 차량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방문증 스티커를 부착해놔야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학생들이 학교를 건너갈 때 건너는 건널목이라 위험한 곳이기도 해서요. 아버지가 굽신거리며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시아버지 눈이 뒤집힌 채 순식간에 아버지의 뺨을 올려 붙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아버지가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다는데요. 뭐? 방문증? 건널목? 어디다 대고 입주민 대표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당신 미쳤어?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까지 피웠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시아버지가 어찌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던지 지켜보던 사람들도 시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를 듣고는 놀란 채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아니 뭐야, 둘이 사돈지간이었어? 근데 저렇게 모질게 하는 거야? 그래도 사돈인데 진짜 너무하는구만. 말도 마. 저 사람 우리 아파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니까 말 조심해. 괜히 엮이면 답도 없다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결국 아버지가 경비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사돈한테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 다닐 수가 없었겠지요. 말을 듣는 내내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 수모를 겪고도 참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저씨의 말을 듣던 남편의 몸이 부르르 떨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사실인가요? 전부 사실이네. 나는 그 얘기 전에 들었는데 내가 눈이 돌아가서 자네 부친을 가만 안 둘 참으로 쫓아가려고 했는데 말일세. 자네 장인이 내 손을 붙잡고 애원하지 뭔가. 괜히 나한테까지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지. 그날 우리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었네. 그 잘나가던 친구가 왜 그리 된 건지 믿어지지도 않았고 말이야. 그날 생각이 나는지 아저씨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주먹을 꽉 움켜쥐고는 어디론가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기에 제가 급히 따라가서는 말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잠시 후 시댁에 들어가서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는데요.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조차도 놀란 채 덜덜 떨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한동안 울부짖던 남편이 시부모님을 향해 외쳤어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난 이제 당신들 자식 아닙니다. 그냥 서로 없는 셈 치고 삽시다. 그게 당신들한테도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삽시다. 라며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뒤 우리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저도 다시 두 분을 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 일이 있은 뒤 남편은 우리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처를 잊기 위해 노력했고 남편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며 더욱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함께 동업하던 친구가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며 그만두게 되었다는데요. 같이 동업하던 친구가 떠나자 함께 일할 사람을 찾던 남편이 갑자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랑 같이 사업해보시는 거 한번 생각해보시겠어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내가 하던 사업이랑 자네가 하는 사업은 성격 자체가 다른데 나는 친환경 이런 건 일자 무식이라네. 자네한테 민폐는 안 끼치면 다행인 거지. 장인어른, 저는 이 사업이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거기다 저랑 동업했던 친구가 미국에서만 오래 살다 와서 그런지 한국 실정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장인어른이 좀 도와주시면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야 도와주지. 장인어른이 왜 아는 게 없으세요? 그동안 사업 노하우가 얼만데요. 지금부터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친환경 재생 관련 사업이다 보니 주로 시청이나 관공서에 납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상품이 타사에 비해 경쟁력은 있지만 상담하는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데 회사 대표로 사업을 주도해봤던 장인어른이 도움을 주신다면 나머지 제품 생산이나 납품 관련은 제가 맡아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우선 좋은 제안서가 필요하네. 상대방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 말일세. 그러려면 그런 제안서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잘 찾아보면 그런 걸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걸세. 시장에 파는 물건이고 백화점에 파는 물건이고 똑같은 제품이라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거든. 우선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하네. 자네가 워낙 바쁘니 그런 일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나서 자네가 컨펌을 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랑 같이 일하시는 거죠? 남편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남편의 말에 따랐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다 보니 수월했던 것도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거기다 그동안의 아버지의 인맥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평소 평판이 좋았던 아버지를 돕겠다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버지는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일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는데요. 장인어른하고 더 빨리 시작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친구랑 나랑 생각지도 못했던 걸 다 해결하고 다니시는 거 있지? 이러다 우리 사업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다들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니까. 이래서 경력을 무시 못하는 거구나.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집에만 오면 남편은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혼신의 힘을 발휘했거든요. 남편 또한 아버지의 말에 적극적으로 따라줬고요. 결국 지지부진했던 남편의 사업은 여기저기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번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되기까지 아버지와 남편은 잠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랬기에 둘 다 얼굴이 많이 초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버지와 남편의 사업은
나날이 승승장구해 갔습니다. 결국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이 번창했어요.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가 놀란 채 후회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사업에 진전이 없으니 거진 포기한 거나 다름없었다는데 회사가 갑작스레 커진 것을 보며 중도에 포기한 걸 참 많이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남편은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아주 신바람나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남편의 회사로 찾아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더니 눈이 뒤집혀졌다는데요. 다짜고짜 아버지와 남편에게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아니, 경비나 하던 저런 인간한테 사장 자리를 내줘?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경비나 하더니라니요? 이 회사를 누가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누가 키우긴 누가 키워? 네가 키운 거지. 딱 보니 저 경비 출신 사장은 그냥 바지 사장이구만. 잔말 말고 저 경비 출신 내보내고 나를 사장으로 앉혀줘라. 지금껏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바지 사장이라니요. 우리 장인어른, 아니죠, 우리 사장님께 말 함부로 하지 마시죠. 그리고 내쫓기 전에 그만 나가세요. 그때 당신이 우리 장인어른 뺨 올려붙였던 그 순간 우리 인연은 이미 끝난 겁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다니? 그게 뭔 말이냐? 네가 부모랑 연 끊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려고 그러는 거냐? 죄책감이라고 하셨어요?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 조금이나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걸 갖는 거지. 나는 죄책감 그런 거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내쫓아버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계속해서 그럼 우리한테 매달 돈 좀 보내주던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널 낳아준 부모인데 이럴 순 없는 거다. 발버둥까지 쳤다고 합니다. 갑작스레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사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기만 했는데요. 얼마 뒤 사건의 전말이 백일하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답니다. 세상에나 알고 보니 서방님과 동서가 병원을 개업한다며 시부모님에게 몽땅 돈을 가져가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해서 빌려줬다고 하는데 병원을 개업하고 난 뒤 매달 원금과 이자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몇 달 정도 보내주던 돈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지 않았기에 시아버지가 따져 물었다는데요. 알고 보니 시동생에게도 큰일이 있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운영하는 병원이 관절 척추를 미세 현미경을 가지고 비수술 방식으로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환자 한 명을 치료하다가 수술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의료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뭘 잘못했던 것인지 환자가 이전보다 훨씬 병세가 악화돼서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네요. 하필이면 의료사고가 난 사람이 워낙 빵빵한 사람이라 가족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그러한 것을 신경 쓸 사람이 아니었기에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병원으로 찾아갔던 모양인데요. 시동생이 그런 시아버지를 바로 내쫓아버리고는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시아버지가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찾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런 말들을 듣는데 참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아버지랑 자식이 소송이라니요. 참 시아버지도 대단하고 시동생도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 바람에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지만 남편과 저는 그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한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남편 또한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나름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을 하던 어느 날 기분이 좋으셨던지 그날따라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놀란 채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정서방, 내가 이혼에 절대 잊지 않음세. 정말 고맙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덕분에 사업이 이만큼 성장했는걸요?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던 남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지갑에서 카드 하나를 꺼냈더니 남편에게 건넸어요. 그동안 참 고마웠네. 내가 말일세. 사업 그렇게 되고 죽지 못해 살았어. 근데 자네가 나한테 이 카드를 주면서 그랬잖나. 아버님, 이 카드 가지고 계시다. 무슨 일 생기면 쓰세요. 라고 말일세. 내가 그때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네가 굳이 내 손에 쥐어주는데 난 그때를 절대 잊지 못한다네. 이 카드는 말이야, 나한테 부적이나 마찬가지였네. 힘들 때마다 내가 이 카드를 움켜쥐고 견뎌냈어. 정말 고맙네.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 그 카드 한 번도 안 쓰셨잖아요. 전 제 인생에서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행운이란 생각만 듭니다.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야말로 아주 든든한 아들이 생긴 것 같아서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아버지와 남편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와 저도 눈물을 흘렸고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가다 시부모님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뺨을 올려붙이던 그 순간 그분들과의 인연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